뉴스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오늘은 뉴스의 현장 어디로 날아갈까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씨 집 상공입니다. MB 최측근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돕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박의 구애를 받았지만 지금은 친 이명박계의 지원을 받으며 박연차의 부정한 돈을 받고도 이명박 정권 검찰의 비호를 받았던 반기문 씨. 네, 만약 정권 쟁취에 성공하면 DJP 정권처럼 반기문의 기문, KM, 이명박의 명박, MB 해서 KMB 정권이 되는 건가요?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입니다. 이명박과 비교적 가까운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탈당했습니다. 29명.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게 됐고 새누리당은 99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초 탈당하겠다던 국회의원 숫자가 35명 아니었나요? 이런 가운데 비박계 핵심 인사로 원내대표 후보까지 나섰던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했습니다. 왜요? 따님 대학 입학 문제 때문인가요? 이래저래 고려할 것이 많은 당신에게 탈당파인 이은재 의원 한마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세종시 교육부 청사 상공입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국정역사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결국 1년 연기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철회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국정이 아니지요. 교육부가 민간 교과서와 경쟁하는 것이겠고요. 1000개가 넘는 오류에다가 편향성 시비에 전문성 부족까지. 몇 년 전 교학사 교과서 흥행 대실패를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듯 역사 교과서 파문을 잊은 인간들에게도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오늘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개혁보수신당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똥 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한 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 패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폐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상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 모시고 공정한 경선 치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본인이 이제 겨뤄보겠다는 의미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개혁보수신당의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열린 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도 개혁적 보수신당에 합류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네. 합류를 하신다면 당연히 공정한 경선을 같이 치르는 게 맞겠죠. 예. 그럼 사실상 이제 대선 주자 경선에 나오시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저 최종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멀지 않는 시간 안에 국민들께 제 결심을 밝힐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국민의당과, 네. 연대 가능합니까? 국민의당 전체와 연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하고는 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국민의당의 일부 우리 개혁적 보수의 길에 동의하시는 분들하고는 당연히 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들 영입 논의가 있습니다. 네. 찬성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들 길에 동참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문을 당연히 모든 분들께 열어야죠.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끄는 늘푸른 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에 대해서는 이재호 전 의원님을 빼놓고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뜻이 같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이제 나오시는 당이지만은, 자,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네네. 요것이 혹시 무슨 변수가 됩니까?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지난 며칠간 말씀이 자꾸 달라져서 무엇이 그분 진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새누리당을 개혁을 하시겠다는 그 뜻이 저는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인적 정산을 포함해서요. 네. 다만 그게 저희들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드는데 그분이 무슨 변수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 창당으로 확정된 4당 체제가 정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내년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이 위기가 분명하죠.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생명줄이죠. 지지율이 높으면 살고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건데요. 예. 역시 이제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예. 호남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 뼈 아픈 거죠. 호남에서도. 호남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는 그래도 국민의당 아무개입니다 하면은 온기가 있었는데 예. 거리에서 이제는 냉랭하다. 그래서 저도 초선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위기감을 표현하는 거죠. 초선 의원이 손잡고 초선으로 제가 그냥 국회의원 생활 막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셨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친박계에도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 친박당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에도 밀리는 4등이에요. 근데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외쳤던 게 국민의당인데 네네. 도대체 이 촛불 전국에서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광장의 민심과 헤어진 겁니다. 결국 탄핵은 국회가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이 사실상 탄핵을 발의하도록 압박했고 예. 또 사실 23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었거든요. 예. 그만큼 국민의 힘이 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탄핵 정국에서 사실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 결정적인 순간 그것은 12월 2일 탄핵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으로 국민의당이 끌고 갔는데 예. 결국 이게 엄청난 패착이 된 거죠. 사실은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였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게 패착이 됐단 말씀. 당내에서 전혀 토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과 상의하고 토론된 것도 아니고 특히 예. 안철수 의원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일 날 예. 탄핵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었어요. 그럼 누구 뜻이었어요?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그는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이것은 당내에 엄청난 상처와 패착으로 귀결돼서 오늘의 위기에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때 상황 판단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박 대표께서는 능수능란하게 3당 원내대표의 면면을 보더라도 박지원 대표를 능가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량과 연령과 또 경륜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정국에서 광장의 민심과 가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결정적인 시점에 최악의 선택을 해서 결국은 광장에 나온 여고생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탄핵 발의로 간 반면에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손을 잡고 탄핵 거부로 갔다. 이런 발언을 듣고 정말 배 아팠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는 여야 의원 8명이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진행하던 수감동에서는 최순실을 위해 무장교도관이 배치되고 교도소 소장은
최순실에게 쩔쩔맸다고 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합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어요? 어제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이 뒷목이 뻐근합니다. 야, 아니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좀 상황이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최순실을 면담하러 들어간 수감동에 예. 그 무장 교도관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무장 교도관이라니요? 네, 그러니까 가슴에는 기동 순찰대라고 써 있던데요. 예. 큼은 옷을 입고 보통 덩치가 보통 사람의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슴에 이렇게 뭔가를 다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장 교도관이 배치되는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예. 그 수감된 그 사람들끼리 뭐 폭행 사건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올라와 오는 건데요. 폭력 진압용가 교도소 경찰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그 방에 무장 교도관이 배치됐다.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사람들이 보안과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나중에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청문위원들을 폭동 세력으로 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최순실 문 앞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누가 불러들였다고 지금 예상하세요? 짚히세요? 저는 보안과장 아니면 예. 교도소 소장 예. 아니면 법무부 차관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시를 그 위에 지시가 있었다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겠죠. 아니 근데 원래 최순실 씨가 그 청문회 못 나오는 이유를 공황장애가 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도저히 청문회 못 나간다 이랬잖아요. 마음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예. 뭔가 이렇게 그 꼼수를 피려는.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또 화장실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 가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 제가 여성위원이라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는 교도소 소장님한테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응? 네. 그걸 또 항의하려고 나간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왜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나 빨리 보내달라.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게 어디 통해가지고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있는 구석이. 근데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에 면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예. 교도소 소장이 저렇게 쩔쩔매는 수감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법무부도 지금 쩔쩔맵니다. 이 교도본부장이 어제 있었는데요. 예. 이 사람한테 쩔쩔매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쩔쩔매는 그 장면과 어제 무장교도관을 배치했다는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박근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근혜에게 2번이나 항의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갖고 무차별하게 아무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저한테 지시한 거는 저는 물론 그냥 무시해버렸고 즉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 실국장들한테 수시로
압박을 하고 누구 왜 직원 빼라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무슨 왜 프로그램 왜 넣느냐 뭐 등등 뭐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시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저희 그 실국장들 뭐 국가장들 사이에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돼 갖고 제가 야 이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저는 대통령한테 분명히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용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 몰래 김기춘 실장께는 뭐 제가 다른 거 보고 하겠다고 이 위장을 하고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났던 게 2014년 1월 달입니다. 1월 말이었는데요. 1월 29일로 제 메모에 돼 있네요. 그래서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형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제가 대통령께 제가 오늘 뵙고자 했던 거는 이것 때문에 뵙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본 건이 다 따로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김기춘 실장 부인고 이런 일들이 있다. 대통령이 나한테 말한 거랑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저는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맡겨주셔야지 그거를 계속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원래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모철민 수석한테 당신도 분명히 대통령 앞에서 약속하시는 걸 듣지 않았느냐. 모철민 수석이 배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3시 그 자리에 3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모철민 수석 보고 대통령 약속을 지금 당신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나는 따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실국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실국장들 못 살게 굴지 마라. 전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게 대통령이 제가 다시 2014년 1월 말에 뵙고서는 여쭤봤을 때 분명히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그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면직되고 나갈 때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대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은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호가호위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난인지 그거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밝혀야 한다. 특검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을 앞세운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유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이 학부모들을 대변한다고만 밝힌 이들은 개혁 보수 신당도 비판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라는 단어만 선점하려고 할 뿐 보수의 가치는 외면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좌절에 대해 성명서 한 장 없는 그들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의 행태는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국민 기만임을 우리 학부모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온 사실을 지난 10여 년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학부모들이 역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했고 그러한 학부모들 요구가 받아들여져 국가 책임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교육부, 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좌파 교육감들, 국가 책임 역사 교과서 폐지를 위한 비정상적인 여론 선동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희망 없는 새누리당을 떠나 희망 있는 개혁보수신당의 간판이 된 무 인사드립니다. 촛불 폭도들한테 쫄아서 보신하려고 만든 당, 그런데 들깨들이 만든 당, 그래서 개보신당. 당 이름에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는구만. 허나 좋은 날이다. 이 새끼야, 마음을 좀 곱게 먹어봐. 너 이 새끼 솔직히 부럽지? 부럽냐고? 당신 원래 35명 데리고 나간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보니까 29명밖에 되지 않더군. 그거 가지고 앞으로 뭘 하려고 그래? 국민의당만도 못한 의석수를 갖고. 우리 걱정 말고 누나 걱정이나 해라, 화나. 크리스마스 날 동생이 카드 들고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했다면서? 씨발, 야, 어떤 언니가 그런 족같은 행동을 하니? 누가 그래? 그 시간에 참모들이랑 케이크 드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셨을 텐데. 이 마당에
케이크 처먹을 생각까지 했어? 야, 케이크에 뭐라고 썼디? 축, 휴직? 하긴 씨발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 나오지, 경호해주지, 밥 3끼 따박따박 나오지. 야, 정말 이거만큼 경축할 게 어딨냐 싶다. 뭐, 누나의 직무가 정지된 대한민국이 걱정되지 않나? 이러다가 북괴의 밥이 되지 않을까? 염려 안 돼? 선아, 우리 선수끼리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자. 누군가 그러더라. 질서 있게 촛불을 든 이 위대한 국민을 보고 어떤 나라가 침략할 생각을 하냐고. 안보 걱정? 야, 이 수준 높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생기다가도 만다 이 새끼야. 뭐, 그 수준 높은 국민이 최근에 뽑은 대통령이 누구더라? 야, 이 씨발 그 대통령은 선거 때 공작해서 된 대통령이지. 실력으로 된 대통령이야? 뭐 그런 점에서 청와대 누나 만들기 앞장섰던 너나 나나 할 말이 없다. 야, 환아, 언제까지 공작으로 정권 유지할래? 나경원이도 씨발 그 협박해서 탈당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공작? 나경원이 협박? 명분 없이 탈당하니까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류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나? 그리고 나경원이는 유승민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 우리 친박에게 뒤집어 씌워? 그 새끼 이간질이야말로 너네 주특기 아니야?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갈라치는 것들은 다 너네 알반 거 알아 이 새끼야. 그게 이간질이라고? 그럼 친박 친문 빼고 제3지대에서 다 모이자는 건 대국민 화합인가? 뭐 하여간 우리 예정도 있고 신당 창당 선물 하나는 보낼 테니 주소 불러봐. 무슨 선물? 뭐 차라도 하나 해야지 선물한다면. 차? 너 이 새끼 빨간 마티즈 보내려고 하지? 번개탄 잔뜩 실어서. 닥치자고! 그 비싼 차를 못하러. 차는 마시는 차, 카가 아니라 티. 카가 아니라 티. 뭐 그런 건 좋지.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그럼 새싹 땅콩차? 근데 그거는 좌파들이 먹는 차인데. 이거야. 박연차. 박연차 어떤가? 박연차를 애용하는 분들이 리스트로 돼 있더만. 거기에 반가운 당신 이름도 있고, 게다가 당신이 끌어들이려는 판기문의 이름도 있고 말이야. 닥쳐 이 새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쪼크였고, 선물 또 있지. 장어즙, 기름 장어를 믹서에 갈고 홍두깨로 빻고 나노 기술로 잘게 쪼개고 한약 다리듯 짜고 또 짜서 만든 장어즙. 어때? 이 씨발 새끼야! 아이고. 분당이 되고 나서 두 분의 갈등이 더 심해지셨네요. 제 성대모사 사투리가 대구 경북 쪽이 아니라 부산 경남 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정치 공작입니다. 경상도에서 TK가 어디 있고 PK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아이고, 완님 나오셨습니다. 이번 분당 사태에서 완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공작이 판치는 정치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 완, 우리가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 선배님, 오해시고요. 원아, 그러면 우리 개보신당이 공작 정치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제가 야당한테 정치 공작에 하도 시달려서, 이제는 제가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눈 감고, 이 두 손을 들 테니까, 제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분이면, 새누리당이든, 개보신당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헌아, 너 완이 얘 너네 그 친박 돌격대 아니었냐? 빨리 손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라고. 저렇게 단기간에 확실하게 비호감이 된 경우는 없었지만 우리도 정우털, 조원진, 김진태 등등 비호감이 덤프
덤프트럭 채로 있어요. 환희 너이 새끼, 완이를 우리 신당에 꽂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당장 실행해야겠어. 완, 가라고. 가. 무 있는 대로.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의 세계로 가라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니 도저히 이거는 분노합니다. 이 비정한 정치판 오늘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석별의 애정을 나누게 되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완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80살 넘을 때. 그나저나 게시판에 이완영과 성대모사가 똑같다는 댓글, 혹시 완님이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치공작입니다. 분당이라고 해봐야 유유상종끼리 신장개업하는 겁니다. 이런 눈속임 정치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안님도 오셨어요. 안님, 새누리당 분당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이 마련해준 의석을 이합집산을 통해서 파괴한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도 탈당하셔서 새 당 만드셨잖아요. 저희는 새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입니다. 새 당은 조류를 대표하는 당이고 국민의 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당입니다. 그렇군요. 아님,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지난 총선 때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함께하자 이랬었는데 그때는 뿌리치더니 이제는 뭐가 아쉽다는 겁니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안이 왔을 때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당 공동대표로 모신다고 하면요? 저는 원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당 단독 대표로 모신다면 저는 어제 소신을 오늘 바꾸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우리 안님을 당 대통령 후보로 모신다면요? 저는 언제든 생각을 바꾸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예? 대선 후보 시켜준다는데 뭘 주저하니? 알겠습니다. 꼽냐? 꼽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눈 깔아, 이 씹새끼야! 어디서 안과 의사한테 눈을 부라냐, 이 씹새끼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얼마 전부터 MB 최측근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돕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바다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언론사 출신이지요? 어느 언론사일까요? 예전에 이완배 기자가 이동관한테 한번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답 알지요? 네, 완님, 정답은요? 정답은 JTBC. 아시는 언론사가 JTBC 정도 아닙니까? 이동관이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나? 이완배하고 같이 있었다면서. 정답은 민중의 소리. 이동관이 민중의 소리에 있었다고요? 월급 적게 줘서 못 다녔을 텐데. 서회자, 정답하러 가자. 정답은 MB가 좋아하는 매체 아니냐? 그렇지요. 정답은요? 정답은 핫윈드. 핫윈드가 언제적? 이거 진짜.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개보신당이 깃발을 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죠. 예. 약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뭐 아주 쉽게는 이제 개보신당인데 이게 근데 참 보수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신당도 들어가야 되고 개혁도 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개보신당이 되는데요. 예. 어감은 별로 안 좋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뭐 본인들은 그냥 신당이라고 불리길 바라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래도 개혁이 중요하니까 개당이라고 불러주죠. 네, 하여튼 개당, 개혁보수신당. 오늘 29명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이제 꾸렸고요. 예. 창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병국 주호영 의원이죠. 예.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총 29명이 오늘 사퇴를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이제 모였습니다. 예. 이들은 왜 당을 만들었느냐? 일단 친박 패권 세력이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유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예.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읽어놓고 보니까 참 안 어울립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라는 사람들이 혼자만 잘 살 줄 알았고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편이었고, 그리고 매우 부패한 세력이었고, 약속은 언제나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그런 책임지지 않는 보수였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이런 보수가 되겠다고 하니 정말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새누리당에 있을 때 잘 아시지 뭘 거기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나오시나. 아니 당대표했던 분들이고 또 원내대표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그 당은 뭘 해도 안 된다.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그래도 뭘 좀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다가 이제 찍혀져 이제 나왔고 뭐 김무성 전 대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차약을 들고 가서 이제 집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예. 뭐, 굳이 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도장 들고 튄 거, 그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의 처지를 내자로 줄이면 개과천선의 어떤 그 문턱에 와 있다. 실제로 이제 개과천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앞으로 행보를 통해서 이제 봐야겠죠. 예. 그래요. 개혁보수신당. 개과천선. 개가 참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개과천선당도 좋을 거고요. 네. 아니 나경원 의원은 왜 탈당을 유보했습니까?
예, 오늘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유보를 해서 30명을 이제 채우지 못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서울 지역 최다선이죠. 새누리당에서. 유일한 또 여성 의원입니다. 예. 사선 의원으로서. 오늘 오전 그 페이스북에 지금의 새누리당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시대정신이 뭔지는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개혁보수신당의 그 정체성, 정강정책 과정에서의 어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요. 뭐, 경제나 복지 부문 등에서 중도적으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른바 그 유승민 의원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방향에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 건데, 예.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비박신당, 개혁보수신당의 원내대표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었는데. 별로 이렇게 그 뜻이 잘 관철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탈당까지 오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원내대표 경선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거기서 사실은 비박계에서는 주호영 의원도 논의가 됐지만 나경원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예. 나경원 의원이 비박계 대표 주자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갔는데 정우택 후보한테 이제 진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진 것에 이어서 이제 2연패를 한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본인도 좀 책임을 좀 통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게 단순히 친박 비박 대결을 떠나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이제 평가인 측면도 강해서 예. 내가 왜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할 텐데 새롭게 구성되는 이 원내 교섭단체 비박당에서도 원내대표를 바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쨌든 올 거고 1월 중에 다른 추가 탈당자들을 데리고 2차로 합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정신, 보수의 정체성, 이게 걱정된다면, 새누리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합류는 안 하더라도 탈당에는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시방석일 텐데요. 거기 새누리당에 같이 있으면서 의총도 참석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또 인사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서 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사람들을 잡아두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이런 줄을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는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보다는 혹시 자기 딸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민감한 처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시중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도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멋지게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이미지를 탈색을 하고 세탁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유리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경원 씨, 탈당 유보. 본인에게 지금 그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면밀한 계산을 하고 결행한 것인지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예. 자, 새누리당 이제 99명이 됐습니다. 의석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당들이 다 뜻을 모아서 만약에 개헌을 추진한다? 그럴 경우 막지 못하는 의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빠지긴 했지만 29명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128석이 이제 99석이 된 거고요. 예.
우리 헌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개헌 저지선이 이제 100석 아니겠습니까? 3분의 1.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야권 분열로 참패가 예상된다면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 100석 밑으로 내려가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해서 영구 집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공포에 떨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완전 반대로 역전이 돼서 새누리당이 이제 공포에 떨어야 되는 시점이죠. 새누리당과는 뭐 상관없이 야당만으로 개헌안을 지금 마련할 수 있고 그대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된 것이고요. 단순히 지금 그 개헌 저지선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그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법안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5분의 3이거든요. 180석입니다. 180석은 이제 뭐 거뜬히 지금 넘긴 것이고요. 또 지금 그 상임위별로 3분의 1 이상의 의사만 있으면 어떤 매우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일 동안 그 안건을 그냥 처박아둘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국회 교문위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 최경희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는 방식으로 이걸 무력화시켰거든요. 국정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증인 채택 문제를 90일 동안 묵혀두겠는다면 이건 국정감사 기간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방탄 상임위를 이제 꾸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임위별로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가능한데 지금 새누리당이 전체적인 의석이 3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석만으로 또 3분의 1이 안 되는 상임위가 지금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본회의로 뭐 직접 올려 그럴 필요도 없이 상임위에서부터 새누리당이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어떤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상당히 평온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상당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여러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상시화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 법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을 향해서도 함께 개혁 입법에 나서자. 이렇게 손을 내밀 상태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참 아주 재밌는 양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아주 제일 아직 큰 형님으로서 국회를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예.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똘똘 뭉쳐서 뭘 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 예. 그렇죠. 122석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고보조금이 좀 줄긴 해도 뭐 국회에서 주도권 행사함에 있어서 뭐 그야말로 과반이 넘는 그런 의석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새누리당과 개보신당이 다시 합치지 않으면요. 하반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 전에는 새누리당이 그 무소속 복당을 이제 영입을 해서 1당을 이제 올라섰고 그래서 하반기 국회의장은 서청원 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턱도 없는 지금 2당으로 이제 내려앉아서 하반기 국회의장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잇는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 박근혜 하야 이후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새누리당은 어쨌든 지금 민심에 역행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결국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이제 갈라선 거는
탄핵 문제였잖아요. 탄핵에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당을 깨고 나온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이제 남아있는 건데, 지금 민심의 80%는 10명 중에 8명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게 민심이고, 그게 지금 역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새누리당이고, 그게 뭐 단순히 탄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사사건건, 여러 뭐 개혁 이슈나 입법에 대해서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무슨 뭐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요, 지방자치 선거, 뭐 보궐선거, 뭐 거기서 새누리당이 힘을 전혀 못 쓸 것이고, 결국은 이제 사교집단처럼 박근혜를 여전히 이제 숭배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의 뭐 영남 자민련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점점 쪼그라들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죠. 이제 변수는 이제 반기문 변수인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비박당으로 반기문 총장이 온다면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비박당으로 이제 옮겨올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 정진석 전 원내대표처럼 충청권 인사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금이야 뭐 99대 29, 99대 30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의석 숫자 자체도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이 대선 나선다. 그러면 저는 정우택도 원내대표직 던지고 합류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워낙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라는 것은 뭐 이인재, 원유철 뭐 이런 사람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대선 주자로 주목받았던 사람은 김문수 전 지사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죠. 뭐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를 했으니까 대선 캠프도 이제 꾸렸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아직 철새의 시기는 아닌데. 자, 새누리당 이 29명 탈당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이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 실패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자화자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탈당하는 의원 수가 당초 발표한 35명보다 적은 29명이라고 한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정우택표 개혁안이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분들의 1차 탈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완전히 아전인수, 뭐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죠. 지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초선 의원 22명이 성명을 냈어요. 친박계 초선 의원 22명이 성명을 내서 탈당은 반성과 개혁에 역행하는 명분 없는 보수 분열이다. 우리는 개혁, 쇄신의 길을 택한 당이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이어가는 데 함께한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보수 혁신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한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이제 높였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내정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새누리당은 친박당이 아니다. 지금 친박이 뭔지 비박이 뭔지도 모르는 초선 의원들도 많은데 왜 친박당이라고 하냐. 뭐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이렇게 성명 내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친박당 인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임명진 내정자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는 한 우리 당에는 그 누구도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최순실에 부역한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떤 야당 인사가 우리 당을 뭐 최순실 부역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은 최순실 부역 야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줄 알았으면 왜 그때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께서 물귀신을 데리고 이 새누리당에 이제 재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건데, 야당이 왜 최순실을 몰랐냐? 그러면 야당도 잘못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야당이 최순실을 모르는 것과 여당이 최순실을 모르는 건 이제 다른 거죠. 훨씬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의 측면에서 훨씬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 청산의 방식으로 뭐 이상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 법적 책임, 뭐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뭐 이런 책임들이 다 있을 텐데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윤리위가 절차를 밟아서 경고를 할 수 있고 사회 봉사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탈당 권고도 있고 최고로 큰 벌이 출당이라고 했는데 사회 봉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 인적 청산과 뭐 법적 책임 뭐 이런 걸 사회 봉사로 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굳이 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수상하고 미심쩍다. 사회봉사 그러면 뭐 그냥 교통정리하고 녹색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 교통정리하는 정도로 친박들의 죄를 사해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얄팍한 수를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자리가 궁했으면은 자기가 망해야 한다라고 한 정당에서 콜을 하니까 바로 갑니까? 예. 그 양반 사실 잘 모르는데요. 다들 70년대 때 이 산업 선교 현장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뭐 그런 인사로만 기억하는데 이미 참여정부 때 이 교단 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 벌였던 이미 그때부터 맛이 좀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서경석 씨를 비롯한 이런 부류의 그 정치 목사들하고 그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그 뒤로 그대로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개인의 이제 정치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뭐라고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거기 더 이제 희망 바라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당을 어쨌든 잘 깨고 뭐 해체하는 게 본인 목표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해체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는지. 90년대에 이 임명진 목사가 저 사람과 제휴를 했어요. 곽선희 목사라고 MB가 다니는 교회, 소망교회. 그 목사하고 제휴를 해서 뭐 여간 여러 사업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강남의 부자교회 목사와 손잡았던 임명진 목사. 뭐 90년대가 그랬고요. 2000년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 벌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새누리당에 들어간 것은 뭐 돌출행동으로 볼 수가 없는 보수화를 꾸준히 경주해왔던 그런 정치 목사의 결말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언제 책 한번 쓰시죠? 정치 목사의 역사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땅에 전문 분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사들이 어떻게 보수화돼 가는지 이건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저만한 전문가가 없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진논평. 화요일의 남자 고상만 인권운동가 만나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오늘 어디가 계십니까? 통고산 휴양림이라고 울진에 있는 휴양림인데 너무 좋은 곳 가셨네. 예. 아내가 휴가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기러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은 곳 가셨습니다. 그런 울진에 원전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또 답답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서 터지면 핵무기가 되는 곳. 그게 바로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이런 지진 문제도 계속 점진적으로 위기감이 대두되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반장님,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극 스토리 펀딩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더군요. 참 제가 우리 김 PD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좀 부탁드렸으면 할 때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따름입니다. 진짜 12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모금액이 7천만 원인데요. 마침내 3,5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아마 돌파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자는 1,000명을 넘어서서 1,200명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유족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고요. 국방부가 아들을 잃은 유족에게 치유는 해주지 않고 자살한 것만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깃발을 드신 우리 고상만 반장님의 아주 선한 뜻이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또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큰일 또 이루시기를 빌겠고요. 이 정도로는 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지금까지 9년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신조로 돌아본 이명박근혜 9년 그리고 2017년 국민의 선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잠시 9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 이명박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또 과감한 선거구호를 제시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내세웠던 이명박 후보 측의 그 선거구호는요.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집권 기간이었던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구호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 마음에 대단히 솔깃한 구호로 파고들었습니다. 97년 IMF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심정적인 동의를 얻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 이명박 캠프가 내걸었던 잃어버린 10년은 사실 일본에서 차용해온 구호였거든요. 1980년대 이후 1990년까지 근 10년간 일본 사회를 휩쓸었던 소위 버블 경제, 경제가 붕괴된 것을 표현한 게 이제 잃어버린 10년 이 구호였는데 이걸 그대로 이명박 후보가 가져와서 활용한 거죠. 이명박은 이 구호로 정말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10년간 집권했던 정치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생각, 불만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시점에 그러한 감정을 자극을 했던 건데요. 결국은 이러한 구호로 인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 집권 기간 10년은 상대적으로 실제보다 더 박한 평가를 받았고 결국 그의 2007년도 선거에서 이명박은 무려 500만 표 차로 정동영 후보를 이기는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이 잃어버린 10년 구호에
당시 여당 후보였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진영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에 맞설 수 있는 구호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 구호가 뭐였냐? 되찾은 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호가 갖는 힘의 차이가 컸던 거죠. 사람들은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구호에 더 열광했고 집착을 했는데요. 이 잃어버린이라는 구호에는 되찾은이라는 단어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정확히 보면 되찾았다는 구호가 정답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고요.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98년 2월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파탄난 때였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적 주권을 잃은 채 IMF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운영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경제적 파탄에서 대한민국을 인수한 김대중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IMF를 졸업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이명박 후보 진영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은 무색한 주장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 유지였습니다. 예.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뤄낸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또 정치적 업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김대중 정부 직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갑작스럽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가 취했던 당시 1년에 남북관계에 돌아보면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얼마나 큰 성과였는지 알 수 있는데 김영삼 정부는 이때 당시 저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고 불확실한 북한 권력 붕괴설을 기초로 남북 관계를 그냥 파탄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뭐 김일성 만나러 올라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조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북한 권력이 붕괴될 거다. 김정일을 누구도 따르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런 김정일이 권력을 유지하고 죽고 그 또 아들, 손자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사실 김영삼 정부가 얘기했던 북한 권력 붕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자신의 감 하나만 믿고 정치한다던 김영삼 대통령답게 이렇게 무책임한 남북관계로 인해서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 10년은 그야말로 남북 평화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국민 누구도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부의 도발 행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감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면 북을 방문할 수 있었고 또 개성공단을 열어서 전쟁 위기감을 걷어내고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업적을 파탄낸 것은 이명박과 지금의 박근혜 정부죠. 이들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남북사업으로 여겼던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은 이제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지금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물어볼 지경이 됐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개성공단에서 돌아가던 기계가 녹이 슬고 또 공장문을 채워 걸어둔 자물쇠에는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고 있는 지금인데요. 예. 자, 이렇게 남북관계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시도 때도 없는 전쟁 공포감. 특히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인데 예. 당시에 뭐 말만 하면 전쟁하자,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떠들어 놓고 정작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만 하면 뜬금없이 육군도 아니고 공군 가죽 잠바를 입고 청와대 벙커로 들어가는 이명박의 모습을 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도대체 왜 저러나 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쟁 위기감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왜 저런 쇼를 하는지 정말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는데요. 지금 잠깐 살펴본 내용만 봐도 이 진실은 명료해지죠.
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켰을 뿐 본질은 허황된 사실이었다. 자, 그런데 국민은 정말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속은 것이냐?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무려 500만 표가 넘는 차이로 이명박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거냐? 문제는 국민 삶 속의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통합 민주신당 여러 경제적 수치 제시하면서 이명박 후보 캠프가 주장하던 잃어버린 10년을 공박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수치를 보면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더 월등했다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듣고 있을 인내심마저 바닥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구체적으로 내 삶은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불만을 가졌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역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민과의 대화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행해서 가장 많이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윗목 아랫목론이었어요. 불을 떼면 한꺼번에 방이 따뜻해지는 건 어렵다. 먼저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그 다음엔 윗목이 따뜻해지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양해를 부탁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윗목의 온기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경제적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예. 비정규직의 확대 이런 것이 결국 일반 국민의 빈곤을 불러오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이 많은데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또 인사말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나시죠? 권영길 후보가 당시에 했던 예, 이것 때문에 정말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데 권영길 후보께서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국민들의 생활,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국민에게 평범함 이상의 애국심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 김 PD님도 보셨겠지만 영화 웰컴 투 동막골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이장동무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장 어른 답변 기억나시나요? 뭘 좀 먹여야지 이랬어요. 저는 여기서 나온 이 대사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내일은 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렇게 일한 사람이 공정한 대가와 평가를 받는 사회. 이게 국민에게 보장될 때 그리고 이걸 보장해 줄 정치 세력에게 국민은 지지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답은 국민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 속에서 회자되어 왔던 인터넷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돌아보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의 사이에서 회자됐던 인터넷 조어는 역시 금수저죠, 금수저. 자, 처음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라는 용어가 회자된 때는 2015년부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원래 이 금수저의 유래, 이거를 알아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영어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려진 건데, 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유럽 귀족층이 은식기를 사용한답니다. 은으로 된 식기.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귀족층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키우는 유모가 은수저로 엄마의 젖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으로 아이의 입에다가 처음 물게 하는 것. 예. 그래서 태어난 아기의 입에 들어오는 수저에 따라 그 아기의 인생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유럽 귀족층의 아기로 태어나면 처음 태어나자마자 은으로 된 식기, 은수저에다가 엄마 젖을 담고 그리고 그 뭐 밑에 태어나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수저가 들어오겠죠. 뭐 동수저가 들어오든 나무 수저가 들어오든 여하간 이렇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수저가 결정된다라는 사회적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한 신조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됐던 건데요.
특히 최근 최순실 정유라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금수저와 관련한 자조적인 비판이 더욱 고조된 거고요. 예.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신조어는 헬조선이죠. 예. 박근혜가 직접 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회자되었던 이 신조어는 2010년 1월에 처음 생성된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예. 청년들의 저임금을 이른바 열정페이라고 미화해서 포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임금이고 이를 통해서 취업난과 삼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이 나라를 자조하며 지칭하는 의미잖아요.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과거 조선이 차라리 노동자의 처우가 더 좋았다. 이런 의미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한 삼포 세대, 즉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가족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굳어진다면 인구 절벽이 아니라 조만간 이 세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멸종되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뭐 인구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린다면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13년 12월 10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했고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 뒤이어서 대량 직위 해제가 일어나니까 예.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고자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 학내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예. 그 대자보의 첫 문장으로 쓴 단어 그것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이 단어에 공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도무지 안녕할 수 없는 정말 하수상한 시절 자신과 사회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안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고통과 상처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명이라도 지름으로써 마음의 안위를 찾고 싶었던 예. 이런 국민들의 절박함 이제 이러한 절박함에 대해서 저는 2017년도 정치권이 이제 이것에 대해 해답을 해야 된다. 예. 자, 무엇보다 실질적인 국민 삶을 개선시키는 공정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2016년도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의 마지막 제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건데 내년에는 저는 정말 적어도 부부가 아이들 위해서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이요. 예. 그들의 부모와 자식 정도는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을 번다면 적어도 부모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넉넉히 거두고 부양할 수 있는 삶의 질은 보장해줘야 한다. 누구처럼 20억 원짜리 말을 사줄 능력은 없어도 예. 진짜 아이들이 참고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지갑 안에 돈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예. 또는 고깃집에 가서 돼지갈비 정도 시켜주는데 애가 많이 먹으면 불안한 부모의 모습. 그래서 밥부터 먼저 먹고 고기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하는 저는 정말 이러한 부모가 나오지 않는 열심히 일을 했다면 적어도 자식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가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도대체 무슨 나라가 돼야 되냐? 지금까지 있었던 9년을 바꾸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는 뭘 지향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2009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이 있었던 그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추모사로 말씀하시려다가 못했던 그 추모사 그것을 오늘 그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당시 이명박이 무서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사를 막았는데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이것을 대신 읽으신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추모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2017년에
그 지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추모사의 일부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간략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 내용만 읽어드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 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2017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 무엇보다 잃어버린 상식을 찾는 2017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평화 대신 남북 대결, 갈등을 선택한 이명박근혜 권력을 이제 끝내고 국민이 우선이며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2017년 이 꿈을 위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성만 반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네,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씩은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체호프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1860년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하는데요. 단편 소설들을 많이 쓰고 특히 이 희곡들, 갈매기나 벚꽃동산, 세자매 등 아주 걸출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네, 사랑에 관하여도 있고요. 예. 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도 있고요. 예. 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눈이 많이 오는 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온다고 치고. 온다고 치고 예. 읽겠습니다. 제가 책을 뒤지다가 보니까 2009년 10월 22일에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아빠가 서재에 처박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서는 예. 이렇게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짧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우리는 같이 있으면 많이 어색하지만 서로를 좋아하지. 그지? 이제는 귀찮은 말도 대꾸 좀 해주고 엄마나 나나 기훈이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내 생각엔 언제나 한번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요즘 아빠랑 마주칠 일이 없네.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들어오면 맨날 얼굴도 못 보고 이런다고 투정을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가족 사이에도 조근조근 뭐 자기 마음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우리 김 PD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매일 혼납니다. 밖에서는 얘기 잘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각자 뭐 마음에 품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예.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안톤 체호프의 짤막한 소설 우수는 가슴에 담아놓은 얘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어느 마부의 쓸쓸한 심경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먼저 시작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톤 체호프는 문장이 아름답기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예. 첫 부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황혼. 크고 축축한 눈송이는 너울너울 춤추면서 방금 불이 켜진 가로등 옆을 지나 지붕이며 말 잔등이며 어깨며 모자 위로 떨어져서는 얄팍하고 포근한 층을 이룬다. 마부 요나 포타포프는 유령처럼 전신이 새하얗다. 그는 살아있는 육체가 굽힐 수도 있는 데까지 최대 한도로 몸을 굽히고 마부대에 앉은 채 꼼짝달싹 앉고 있다. 만일 그 위에 눈사태가 떨어진다 해도 그는 자기 몸에서 눈을 털어버릴 필요성을 느끼진 않았으리라. 그의 말도 역시 새하얗고 움직일 줄 모른다. 그 부동성, 모관한 형태, 말뚝처럼 꼿꼿한 다리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보아도 1코페이카짜리 설탕 과자 말에 흡사하다. 그 말은 어느 모로 보나 무슨 생각에 잠긴 것이 분명했다. 쟁기에서 벗어나고 낯익은 평범한 경치에서 벗어나 괴물과 같은 불빛이며 멈출 줄 모르는 소음이며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뒤덮인 이 도가니 속에 굴러떨어졌으니 어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 눈이 아주 많이 내린 날입니다. 이 마부 요나라는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내리는 눈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말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이 눈을 맞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는 이 묘사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면 독자들은 왜 그럴까를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씩 그걸 풀어가는 소설인데요. 뭔가 이 요나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들어줬으면 하고 갈망 어린 눈으로 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쭉 바라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마차에 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마차에 타는데도 뭔가 이 마부 요나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다 얼굴을 돌려버리거나 빨리 가자고 소리를 치거나 합니다. 요나는 뭔가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요나가 가슴속에 묻은 얘기란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아파서 죽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금 그에게 정적이 다가온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수가 다시 휩쓸어
한층 강력한 힘으로 가슴을 찢는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요나의 눈초리는 양쪽 인도를 오가는 군중 위를 달린다.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의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없을까 하고, 그러나 군중은 그와 그의 우수에는 아랑곳도 없다는 듯 무심히 달리기만 한다. 우수는 한없이 크기만 한다. 요나의 가슴을 쪼개서 그 안에서 우수를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철철 넘치고 말리라. 그러나 그런데도 그 우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대낮에 불빛을 들이대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하잘것없는 껍질 속에라도 들어박힐 수 있는 것이다. 이 우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각자가 안고 있는 그 쓸쓸함이나 뭔가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이 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겠죠. 예. 역시 군중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아이를 잃은 이 요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쓸쓸함은 점점 더 깊어가기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부들이 머무는 숙소로 돌아와요. 이 숙소로 돌아와서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 젊은 사람에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마무리해야 할 텐데, 예. 제가 이 소설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연말에 올해 워낙 화급하게 시간들이 지나갔잖아요. 특히 후반부는. 예. 그 과정에서 촛불 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걸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부 요나가 젊은이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젊은이에게 자기 말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가 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젊은이는 머리부터 푹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내 잠들고 말았다. 노인은 한숨을 몰아쉬고 몸을 긁는다. 젊은이가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들이 죽은 지 한 주일이 되어오지만 그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아들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말하려면 요령 있게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는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죽을 때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례의 광경이며 죽은 아들의 옷을 찾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일까지 말해야 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결국은 젊은 그 마법까지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혼자 마법관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는 옷을 걸치고 자기 말을 메어둔 마법관으로 간다. 그는 귀리며 건초며 날씨에 대해서 생각한다. 혼자 있을 때는 아들에게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서 외로이 생각에 잠겨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먹느냐? 요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말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래, 먹어라 먹어. 귀리값을 못 벌면 건초라도 먹어야지. 그래, 마차를 끌자니 몸은 늙어버렸고 아들놈이 끌어야 해. 내가 아니라. 그 앤 참 훌륭한 마부였어. 그놈만 살아있다면. 요나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그렇다, 얘야. 쿠지마 요노이치는 이 세상에 없다. 쿠지마 요노이치가 아들 이름입니다. 예. 먼 곳으로 떠나갔어. 아무 산포럼도 없이 죽고 말았지. 자, 내게 새끼말이 있고 넌 그 새끼말이 엄마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새끼말이 어딘지 먼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다. 그런데도 넌 슬프지 않니? 말은 먹이를 씹으며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입김을 불기도 한다. 요나는 흥분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말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마차를 끄는 말에게 쌓였던 얘기들, 사연들을 쭉 늘어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외로운 심경, 고통스러운 심경을 들어줄 사람은 이 도시 어디에도 없고 결국은 이 짐승인 말에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정말 쓸쓸한 소설입니다. 예. 이게 짤막한 단편이지만 안톤 체호프의 이게 장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짤막한 글 속에 인생의 단면들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근대인들이 고독이라는 깊은 질병에 빠져 있다는 건 아는데 이 대화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통을 꺼내놓을 수가 없을 때 인간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쓸쓸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옛날에 그 우리 지식 라디오 할 때 체홉 얘기하면서 읽어드렸었습니다. 예. 그때 잠깐 떠올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세월호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고 또 가까운 그 가족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귀를 빌려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적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또 언젠가 내가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힘겨운 사연들에 귀를 좀 내주었으면 해서 오늘 이 안톤 체흐프의 명작 우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모레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전주 광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 교회,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에서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은 완료됐습니다. 내일 게시판에 신청자 명단을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행사 후원금 모금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시사회 이벤트도 있습니다. 배급사 인디플러그에서 협찬해준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인데요.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2008년 YTN 해직 사태부터 2012년 MBC 해직 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양산된 해직 언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시사회는 오는 1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용산 CGV에서 있는데요. 제가 참여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20분께 시사회 티켓 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12일에 개봉하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출판사 더봄에서 협찬하는 역사는 미래다. 이 책 보내드립니다.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가 매일경제에 연재했던 칼럼입니다. 역사의 향기.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이를 엮어서 역사는 미래다. 이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정조대왕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김준혁 교수가 역사의 교훈에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요즘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입니다. 역사는 미래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부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안경과 선글라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오페라, 퐁네프 등 매년 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깨어있는 눈으로 시국을 응시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왼쪽에 있는 섬, 이 섬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병풍도였습니다. 시민의 눈 대구 달성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짱군의 흰둥이님, 헬조선 대한민국이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피바 퀴즈 문제는 최순실이 김기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무엇라고 불렀는지 맞히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늙은 너구리였습니다. 철학하는 여자님, 하나회에 이어 알자회까지 육사 출신들 모두 사퇴하세요. 이은재 의원 성대모사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님, 이명박 정부 딱 2년을 겪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촛불을 들겠습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나당에서 탈당한 29명이 만든 신당 개보신당에서 단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나당을 탈당한 개보신당입니다. 박보 근혜와 최순실세의 국정유린을 참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정든당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역시 험난한 것 같습니다. 뜻을 함께 하기로 했던 동지 6명이 탈당을 보류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친박의 개 정우털은 벌써부터 저희 당이 실패했다며 고소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지들의 탈당을 막은 것은 모두 친박의 개들이 펼친 정치 공작이 분명합니다. 새누나당의 지랄 발광, 저희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역시 저희가 새누나당과 무엇가 다르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쥐연대, 이 당은 쥐박이당, 이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욕을 퍼부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저희가 새누나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머리도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누나당과 차별화되고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공식 창당하기 전부터 정치 공작에 시달리고 있는 개보신당. 개보신당이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개보신당에는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개보신당 인사들이 무려 4명이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MS 은재님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떠오른 스타 MS 은재님을 앞세워서 개보신당을 홍보한다면 새누나당과의 차별성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MS 은재는 사람이 부족해서 끼워준 거라고요? MS 은재는 새누나당에서
분리수거해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번에 탈당을 보류한 비박계 6명은 사학비리에 연루됐거나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다가 걸려서 개망신을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친박의 개들이 이들의 약점을 잡고 공작 정치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탈당을 하지 않는 비박계 의원들은 약점이 있는 정치인으로 비치게 되고 새누나당은 여전히 공작이나 벌이는 구태 정치 정당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개보신탕 대빵부터 사학비리의 대표 주자라고요? 그리고 야한 사진 보다가 걸린 의원도 개보신탕에 있다고요? 이 새끼들아, 너네가 도대체 새누나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 개보신탕아, 어? 박복근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부역해놓고 이제 와서 차별화 운운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 알았냐? 이 개보신탕들아, 정계 은퇴를 해도 모자랄 타네. 신당까지 만들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새누나당과 운명적으로 엮여있는 개보신탕에게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노사연이 부르는 만남.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